이제 연준도 그냥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어느 정도 주가 복원은 이루어질 것 같은데, 야 정말 상황 종료고 시원하게 이제 반등하러 가자 막 이런 거 외치기에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 왜냐? 지금 시장에서 아마 가장 관심 있어 하실 게 이 FOMC 회의 결과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 요거를 지금 시장이 소화하고 있는 단계인데, 요거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해주실 키움증권의 한지영 연구원님 모셨습니다. 금리를 이렇게 많이 올린다는 건 어떻게 보면 뒤집어서 얘기하면 경기가 어려워질 가능성을 감수하겠다는 걸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건지. 물가가 지금 제일 문제잖아요. 인플레이션이 제일 문제잖아요. 연준 입장에서는 이거를 잡으려면은 그들이 할 수 있는 거는 공급적인 측면이 아니라 수요를 건드려야 되는데, 수요를 건드리려면은 금리를 인상해서 시중의 금리 부담을 높이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저희처럼 다들 뭐 대출이자 부담이나 아니면 전체적인 원리금 상환 부담 이런 것들이 누적이 됨에 따라 이제 수요가 좀 완화가 되고 진작이 되고, 그러한 과정에서 인플레이션을 낮출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연준이 쓸 수밖에 없는 카드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돈을 못 쓰게 해서라도 그렇죠. 물가를 잡아야 된다. 왜냐면 연준도 판단하기는 그렇게 하더라도 경기는 아직까지는 좋으니까 어느 정도 체력은 되니까 이렇게 금리 인상 해도 되지 않겠냐, 이게 지금 연준의 스탠스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더 나아가 비단 이번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남은 거의 내년 상반기까지 회의 내에서도 계속해서 금리 인상 기조는 고수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저희가 주식시장과 금리를 같이 놓고 보면은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는 기간에는 오히려 주가가 올랐던 사례들이 더 많았어요. 왜냐? 금리 인상 기전에는 경제가 좋아지니까 금리 인상해도 된다. 그리고 경제가 좋다는 거는 기업들의 실적이 좋고, 주식시장은 기업의 실적에 대변되는 장소이니까 그렇게 되니까 주식시장이 올랐는데, 지금은 이때랑 조금 다른 거는 인플레이션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코로나 이전까지만 해도 연준은 인플레이션이랑 이 관계를 놓고 봤을 때 갑의 위치에 있었어요. 언제든 내가 조정할 수 있는 물가라는 거는 내가 조정할 수 있는 거야. 통제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는 거야. 그죠. 잘 표현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2%대 내외에서 거의 근 20년 동안 10년 넘게 움직이는 과정에서 연준은 얼마든지 편하게 인플레이션 통제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작년에 이야기했던 야 인플레이션 일시적이야 라고 오판했는데 어림도 없지 하면서 물가는 계속 올라갔잖아요. 그러는 과정에서 연준도 이제는 통제력을 잃었고, 이제 본인들이 갑의 위치에 있다가 을의 위치로 내려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우리 시장이 올해 내내 힘들었던 저는 이유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연준이 다시 갑의 위치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거 올라가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물가가 잡힐 때까지는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미국의 물가랑 연준의 기준금리랑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이 갑의 위치에 있는 기간 동안에 근 10년에서 15년 기간 동안에는 연준의 기준금리랑 물가랑 이 차이가 거의 안 벌어졌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만큼이 벌어졌던 거죠. 이게 우리의 힘든 근본적인 배경입니다. 그래서 이게 줄어들어야 되는데, 줄어드는 건 그거였죠. 물가가 빨리 내려가거나 금리가 빨리 올라와서 격차가 좁혀져야 되는데, 지금 입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이 빨리 내려가기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은행은 금리 인상을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과정에서 이게 격차가 좁혀져야지 연준이 이제 다시 물가에 대한 통제력을 발휘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주식시장의 이 인플레이션 불안들도 진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파월의 발언을 조금 더 살펴보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시장에서는 사실 경기 침체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월은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할 수 있을 것 같다. 우리가 금리를 올리면서도 경기는 안 망가뜨릴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근거들이 조금 있었나요? 근거들은 그냥 성장률 전망치 같은 경우도 그냥 생각보다 크게 하향 조정 안 했고, 또 고용시장이 계속 타이트하다라는 점을 강조했을 때, 통상적으로 이제 고용시장이 좋으면은 이제 근로자들의 소득도 늘어나고, 그러한 과정에서 경기가 잘 버텨주는 게 일반적인 경향인 만큼 연준도 지금 그렇게 일단은 보고 있는데, 지금 시장은 거기에 대해서 지금 계속 갸우뚱하고 있죠. 저는 사실 이번 결과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번 FOMC 회의 때
파월이 그래도 75bp는 좀 아닌 것 같아. 그렇죠. 이렇게 네. 얘기를 했었는데 네. 그게 사실은 뭐 한 1년 전도 아니고 네. 한 달 전인 거잖아요. 저 이제 연준도 그냥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저도 지금 바라보는 시각은 일단은 단기 안도 랠리 나올 것 같아요. 오늘과 네. 같이 어느 정도 주가 복원은 이루어질 것 같은데, 야 정말 상황 종료고 시원하게 이제 반등하러 가자 막 이런 거 외치기에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 왜냐, 6월달 또 물가를 확인을 해야 되죠. 7월달 초에 있는. 거기서 만약에 또 이번에 5월달 물가처럼 예상보다 크게 나오면은, 그러면 또 7월 FOMC 전까지 힘들어질 수가 있는 거고, 결국에 제가 보는 거는 7월 FOMC가 끝나야지 이제 어느 정도 시장이 완연한 안도랠리에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FOMC 회의를 조금 더 정리를 해보면요. 혹시 저희가 좀 아직까지 얘기를 안 해주셨던 발언들 중에 조금 네. 더 짚어볼 만한 것들은 혹시 있었을까요? 이번에 짚어볼 만한 거는 그들 역시 단순히 소비자 물가가 아니라 미래의 기대 인플레이션, 이것도 주목을 한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강조를 했고, 특히나 예전에는 그런 관련 지표들 언급을 안 했는데 이번에 인터뷰에서 할 수 있는 거는 파월 의장이 거의 이런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원래 우리는 이번 FOMC 때 50bp 인상하려고 했는데 그 지난주부터 발표된 인플레이션 데이터들이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서 불가피하게 수정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근거로 예시를 들었던 데이터가 소비자 물가 말고도 미시간대 소비자 기대 인플레이션, 이거를 언급했거든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물가. 예,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일종의 약간 뇌피셜 물가, 이런 것들도 연준도 신경을 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미래에 대한 기대치의 변화에 따라 현재가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연준도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 통제를 좀 더 하려고 한다. 그리고 관련된 지표 중에서는 그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표, 이거에 주목할 거고, 이 지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시장 입장에서는 약간 불안 속에서 다행일 수도 있는 게, 그 지표는 한 달에 2번씩 발표돼요. 매월 중순에 한 번 예비치 발표되고 마지막 주에 확정치 발표되니까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데이터들을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해 나가고, 그에 따라서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경로, 예측을 수정해야 되는데, 그 수정하는 게 예전보다는 좀 더 수월해졌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파월 발언 중에요. 혹시 다음 금리 인상 시점이라든지 네. 혹은 강도를 좀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런 발언들도 있었을까요? 일단은 본인이 얘기하기를 이번에 자이언트 스텝 75bp는 이례적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50bp 혹은 75bp 빅스텝이나 자이언트 스텝 7월달에 할 수도 있겠다 이야기했죠. 그들도 약간 도망칠 구멍을 열어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2도 마찬가지고, 지금 중앙은행들이 계속해서 인플레이션 지표에 따라서 후행적으로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시장의 판단이, 각자의 판단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7월 달에도 75bp 인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두 달 동안에 150bp, 1.5%포인트 이 정도 인상은 해야지 정말로 기대 인플레이션도 좀 눈에 띄게 꺾일 수가 있고, 그로 인해서 나중에 이제 실제 인플레이션도 피크아웃 여부를 넘어서 이제 잡힐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들이 자라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이 지금 코스피 기준으로도 대략 고점 대비 한 20% 넘게 빠졌고, 나스닥도 한 30% 정도 빠졌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비슷하게 빠졌던 시기가 뭐 가장 최근에는 2020년 3월 코로나 팬데믹, 그 전에는 2018년도 10월이었죠. 무역 분쟁 심했을 때. 그 전에는 금융위기, 이렇게 몇 차례가 있었는데, 그때 빠졌을 때랑 지금이랑 가장 큰 차이점이, 그 당시 때는 증시가 빠질 때 서킷 브레이커나 사이드카가 종종 발동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시면은 작년 6월 코스피가 3,300에서 지금 2,400까지 내려올 때까지 한 번도 발동이 안 되죠. 떨어지긴 계속 떨어졌는데 막 크게 떨어지진 않았다. 하루에.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게 약간 한 방에 죽이는 게 아니라 거의 말려 죽이는 느낌이 이번 하락장의 특징이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각에서는 또 이런 이야기들도 해요. 야, 서킷 브레이커 정도의 폭락은 한 번 더 나와야지 이제 진짜 바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현실성이 크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계단식 하락을 겪는 과정에서 느꼈던 우리의 체감상 힘든, 또 실제적인 주가 조정에 그 서킷 브레이커 혹은 사이드카에 준하는 것이 녹아있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게 금리를 일단 지금은 굉장히 빨리 올리고 있고, 오히려 시장에서도 이제는 그냥 빨리 올려줘, 이런 느낌이 일각에서 나올 정도로 이렇게 빠르게 올리는 것들을 이제 시장에서는 다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럼 언제까지 이렇게 빨리 올리고 좀 그 속도가 느려지는 이 시점은 언제 올지, 이런 것도 궁금해요. 아마도 9월 FOMC까지 빅스텝 혹은 자이언트 스텝 기존을 이어갈 것 같고요. 9월 FOMC 지나고 나서는 어느 정도 25bp 그냥 베이비 스텝으로 가지 않을까. 혹은 이제 내년도 초쯤에는
금리 인상 중단 이 정도 일시적으로 쉬었다 가는 거 아, 그 정도도 내년 초. 기대해 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참고 삼아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다들 좀 한때 그런 이야기 있었잖아요. 그 이번 물가 발표 나기 전에 5월 말이나 6월 초에 보면은 연준이 9월 달에 금리 인상 중단할 수도 있겠다. 이런 이야기들도 했었는데 지금 그 기대감들은 꺼지긴 했죠. 근데 그거와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BOFA라고 이제 글로벌 유명한 IB에서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것 중에 이것도 있어요. 너네들이 봤을 때 연준이 금리 인상 중단 언제쯤 할 수 있을까? 어떤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할 수 있을까라고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제일 많이 답변이 나온 게 미국의 근원 PCE 물가가 4%대로 내려오면은 중단할 수 있다. 지금이 거의 6%대에서 5% 후반이니까 한 시간 좀 더 필요하죠. 그리고 또 다른 두 번째로 많이 나온 게 S&P 500 한 3,400 정도까지 빠지면은 할 수 있다. 지금까지 맞았던 거 한 번 더 맞아야 되는데 우리가 저희 그걸 기대하면 안 되죠. 네. 첫 번째로 답변이 많이 나왔던 물가가 좀 더 내려가는 게 가장 금리 인상 중단의 단서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올해 중단은 조금 어렵고 내년도 상반기에는 한번 중단까지도 저희가 고려해봐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단 시점을 예상하는 건 그때 되면 그래도 네. 우리가 어느 정도 용인할 수 있는 정도로 그렇죠. 물가 상승률이 네. 조금 내려올 것 같다. 저는 원래 개인적으로는 올해 말에도 한번 생각은 해봤었는데 이게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시장의 전망치도 많이 변하고 있거든요. 하나 사례를 들어보면은 올해 초에 블룸버그 데이터 상으로 그 예상했을 때 12월 달 말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어느 정도까지 내려갈 건지 서베이를 해보니까 그냥 평균 컨센서스가 2%대 초반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6월달 소비자 물가 발표 나고 나서 다시 데이터를 제가 확인해 보니까 2%가 아니라 6%예요. 빨리빨리 안 내려간다는 거죠. 그만큼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인플레이션에 종속되는 이러한 장세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